자, 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 한 강 한 강 차근차근 이론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그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그러한 내용에서 어떤 형태로 시험에서 나오냐 이걸 먼저 빠르게 캐치하는 게 시험에서 가장 빠르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결과적으로는 끝에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러한 형태, 그러한 내용들을 자꾸 반복해서 풀게 되면 반드시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맨 먼저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이라고 해서, 자, 요 기초이론은 그야말로 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설명하는 그러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용어도 몇 가지 정리하고 이러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한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맨 먼저 부동산학 서설. 자, 여기서는 부동산학이 도대체 뭐 하는 학문이냐, 뭐를 공부하는 학문이냐, 이런 걸 좀 알아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학이 뭐냐를 알았으면 두 번째는 부동산은 또 뭐냐, 부동산의 개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다양한 형태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 겁니다. 부동산의 분류. 자, 세 번째는 그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해서 특히 토지의 특성 같은 게 토지는 꼼짝 못하죠. 아니면은 토지를 새롭게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학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게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존재 가치다, 이 속성, 요 정도를 정리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토탈 한 세 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자, 보통 이제 부동산 개념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 분류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특성 정도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론 간혹 가다가 여기서 빠지고서 서설에서 최근 10년 동안 두 번 정도 여기 요 셋 중에서 하나가 빠져서 서설에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한 문제, 특성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이 부동산학 서설을 좀 간단히, 그래도 시험 출제 비중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쭉 부동산학이 뭐라는 학문이냐 이걸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1970년대 중반에 이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고 돌아오셔갖고 이 건국대학교에서 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그 행정대학원에서 이 개설한 게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륜이 아주 짧은 그러한 어떤 초보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그 어떤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분이 이제 정의하는 부동산학의 정의 정도는 알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니까 그 중간에 그 음영 표시한 거 보시니까,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활동이라는 자체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내가 아파트를 구입한다 그러면 아파트 거래 활동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게 되면 중개 활동 같은 거 할 겁니다. 이런 거를 부동산 중개 활동이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부동산 개발 활동이다. 어쨌거나 말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활동 자체가 과거에는 주로 구구식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가능하면 능률적으로 수행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능률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 가능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 과학적,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리라든가 뭐가 필요합니까? 응용 기술 같은 게 필요하겠네요. 응용 기술. 자, 이때 이제 원리라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응용 기술은요, 실무적인 측면, 실무적인 분야,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측면이라든가 실무적인 측면을 개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이게 이제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과학성이라는 자체는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어떤 학문이 지니고 있는 어떤 본연의 성질,
본연의 성격 이런 걸 좀 중시하는 거를 과학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무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는 기술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술성. 자, 이때 이 기술성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그 학문을 통해서 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기술성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뭐 이론적인 분야라든가 실무적인 측면을 좀 개척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개척하기 위한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종합 응용과학 자체가 학문적인 어떤 성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성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가끔 이제 나온다면 요걸 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학문적인 성격은 일단은 그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뭐 수학이라든가 물리, 생물, 뭐 지구과학 이런 것처럼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상대되는 개념이 이제 사회과학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있죠.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을 사회과학이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 아니면은 예술학, 종교학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과학이다.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계학 전부 다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자연과학은 보통 앞에다가 이 순수자라는 걸 많이 표현합니다. 순수.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을 있는 상태 그대로 분석한다 해서 순수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응용자를 많이 붙입니다. 응용자를 붙인다는 얘기는 어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좀 배양하자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부동산학은 대표적인 자연과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있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다. 그리고 우리 학문을 통해서 실제 이제 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이걸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을 겁니다. 예컨대 아주 창세기 이후에서부터 농사 같은 거 지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일종의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왔던 부동산 활동을 그 학문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경험과학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쌓았던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이죠. 요거를 구체적으로 학문화시켰다 해서 요거를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종합과학이라는 자체는 이 경제학처럼 어떤 500년이 넘는 어떤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그 학문이 아니라, 우리 이제 김영진 교수님이 학문을 도입할 때 어떤 식으로 도입했냐면, 주변에 있는 학문들이죠. 주변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문들을 싸잡아서 요거를 학문화시켰다, 체계화시켰다 해서 요거를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 학문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주변에 있는 학문들, 예컨대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측면의 학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요거를 체계화시켰다, 아니면 시스템화시켰다, 뭐 종합화시켰다 해서 요거를 종합과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합과학. 그래서 이제 법률적 측면의 학문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공법이라든가 학종, 사법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 법률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야, 공법은 뭐 행정법이라든가 뭐 형법 이런 것처럼 국가가 위에 있으면서 어떤 개인의 어떤 법률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를 대부분 답을 하고요. 공법이라는 거고, 사법은 민법이라든가 상법처럼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그러한 형태의 법을 사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의 학문은 뭐 경제학이 대표적이겠네요. 경제학, 경영학이라든가 뭐 통계학, 회계학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제적 측면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학문은 뭐 토목공학이라든가 아니면 건축공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기술적 측면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에 있는 학문들을 이 부동산에 맞게끔 적절히 체계화시켰다, 아니면 이걸 뭐 시스템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해주는데,
어쨌거나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말이 좋아서 체계화, 뭐 종합화 시켰다 하지만 사실은 게 다 막 섞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상당히 초창기 때는 그 조잡스러운 잡다한 형태의 학문이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상당히 많이 정갈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한다면 규범과학이다. 이 규범이라는 뜻은 어떤 옳고 그른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거를 규범과학이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문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뭐 투기 같은 거는 안 좋은 활동이다. 투자는 올바른 활동이다. 이러한 어떠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해서 이걸요 규범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 정도 이렇게 지나치게 뭐 자세히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쭉쭉 한번 읽어 나가면서 그 큰 흐름만 좀 갖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문적인 성격을 좀 알아봤고 요번에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다 해갖고 이 접근 방법은 어떠한 그 주변 과학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방법이죠.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을 좀 만들려고 할 때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먼저 분산식 접근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학문별로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 하나만 가지고 이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산식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점식 접근 방식은 예를 들어서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중점식 접근 방식이다. 아니면 법률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 보겠다 하는 거를 그 중점식 접근 방식이다 해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종합식 접근 방식은 그야말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모든 어떠한 학문들을 싸잡아서 이걸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종합식 접근 방식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성립과 발전에 매우 크게 기여했던 그런 방식이 종합식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타의 접근 방법이다 해서 행태과학적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부동산 학을 어떤 한번 책을 써본다 생각할 때 이 인간이 부동산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 이런 거를 부동산 행태라고 하는데 이 행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학을 접근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뭐 지나가다 아무거나 구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게 뭐야 하면서 주목하다가 그러다가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뭐 흥미를 느낄 수도 있겠네요. 흥미. 그러다가 사고자 하는 욕망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욕망. 그러다가 뭐 계약에 돌입하는 행동에 돌입할 겁니다. 이제 나중에 중개사법 시간에 이제 아이다다 해갖고 attention, interest, 그 다음에 desire, 그 다음에 action 이런 식으로 일단 어떤 행동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인간이 부동산을 대하는 어떤 행동과 태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을 접근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부동산학에는 뭐 부동산 경영이라든가 마케팅, 중개 활동 이런 측면에서 이 간간히 이런 것들이 엿보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은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을 가정합니다. 합리적, 경제적.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항상 이성에 부합된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한다. 경제적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어디 가서 손해보려고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시장 가서 물건을 깎으려고는 하지 일부러 더 주진 않을 겁니다. 그 자선사업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가정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윤을 자꾸 극대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자,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적 대안을 선택해보자 그런 얘기죠.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뭐 부동산 투자라든가 금융, 그 다음에 개발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상학적 접근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 그동안 인간은 부동산을 대할 때 하나의 객체로만 인정을 했다.
객체로만 인식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루는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 인간이 다루는 하나의 사물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뤘는데 인간이 부동산을 엉망으로 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를 엉망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홍수나 그러면 그대로 그러한 피해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투기를 일삼는다. 그러면 투기에 대한 패단 자체가 전부 다 인간에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인간과 부동산은 인간이 부동산을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주체로 보아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한 몸으로 보아서 파악하는 그러한 형태로 접근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환경 문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야 된다 하는 뭐 아니면 생태학 분야 이런 것도 간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상당히 엿보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거나 그 근래 들어서는 우리는 애초에 이제 부동산학의 체계가 이렇게 종합식 접근 방식의 형태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틀이 그대로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주 근래 들어서는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으로도 많이 접근하고 있다. 상당히 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뼈다구는 아직까지도 종합식 접근 방식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릇 이 항상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할 때 계속해서 복합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복합적 접근이다. 그러니까 무릇 어떤 부동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 측면을 공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히 따져봐야 된다. 이거를 복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컨대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거를 따져볼 때는 항상 구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공히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적 측면에서 사기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부 같은 거 꼼꼼히 따져가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 요즘에 그 층간소음 같은 게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괜히 잠금까지 실었는데 위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다 들린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측면에서 제대로 뒤어진 부동산인지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뭐니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치가 나중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측면도 공히 따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복합적 접근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계속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그 말씀 드릴 겁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및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구 대상은 부동산 학이니까 우리 그 예술학은 뭘 연구하는 겁니까? 예술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술 중에 이제 미술학은 뭘 연구하는 겁니까? 미술을 연구하는 거죠. 미술을 연구한다. 종교학은요? 종교를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제 부동산 학이니까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 아닙니까? 부동산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층 구조는 어떻게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은 왜 발생되고,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공대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자연과학에서 이제 연구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어떤 걸 연구하냐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을 부동산 활동이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결과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부동산 현상 해줘 보겠습니다. 현상.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투기라는 활동이 극성이다. 투기 활동이 극성이다. 그럴 경우는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때로 눈에 비춰질 수도 있고, 눈에 안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자꾸 상승하는,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부동산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투기 활동이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부동산 활동이다. 그거에 따른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다양한 모습들이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부동산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정부가 토지이용 계획을
토지 이용 계획을 자꾸 소홀히 한다. 정부 정책상 소홀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경우는 나중에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있는데 스프롤 현상이다. 도시가 엉망으로 개발되는 현상을 스프롤 현상이다. 그러니까 도시가 불규칙하고 평면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거나 이런 현상이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스프롤 현상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동산 현상 활동은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부동산 활동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예면이 생기니까 정부가 또 다른 정책 활동을 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활동의 결과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한 현상 때문에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구하겠다 그런 얘기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이러한 부동산과 활동과 현상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농사 짓는 거 이것도 일종의 답을 하고요. 부동산 그 활동 아닙니까? 농사 짓는 것도 이런 거마저도 우리가 연구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주로 이제 그 어떤 부동산 거래 활동을 중심으로 해갖고 거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연구 분야다 해주는 겁니다. 이 중에서 그 어떤 특정 분야를 쏙 빼내서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겠다 그런 얘기지 있는 걸 그대로 다 연구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했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이제 실무적 분야, 얘는요 이론적 분야인데 요거는 맨 먼저 의사 결정 분야다. 의사 결정 분야는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그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을 가정해서 최적 대안을 선택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의사 결정 분야라 하는데 여기에는 뭐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론이다 해갖고 자, 어떤 부동산을 구입할 것인가 대표적인 결정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론이다 해갖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을 이제 은행에서도 일부를 빌려서 이제 조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갚을 건가 어느 정도를 조달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금융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발론이다. 여기서는 내가 일단은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기획해서 어떤 식으로 지어서 어떤 식으로 처분할 것인가 이것도 그 대표적인 결정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론이다 해서 여기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뭐 효율성을 강조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것인가 아니면은 형평성을 강조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실무적 분야가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실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야를 결정 지원 분야다. 의사결정 지원 분야를 하는 거고 요거를 이론적으로만 지원해 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동산학 기초 분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초 분야다.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결정 지원 분야는 맨 먼저 부동산 이용론이다. 이런 것들. 자, 여기서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특히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관리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게 관리론입니다. 세 번째는 입지 선정이다. 여기서는 일단에 내가 이제 그 빵집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 게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볼 겁니다. 이걸 입지 선정론이다. 그 다음에 또한 여기 마케팅이다 해갖고 이거는 판매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영 활동을 싸잡아서 이거를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체적인 활동.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일단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여러 가지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보상금 책정하거나 기타 다양한 목적으로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감정평가론이다. 그래서 이 정도를 실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얘는 이제 이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파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뭐 기초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학은 뭐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을 다양한 데 나눠보고 부동산의 특성 같은 거 이런 거 좀 쭉 알아보는 게 기초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적인 분야 중에 가장 강력히 얘를 지원해 주는 분야가 부동산 경제이론입니다. 경제이론, 수요 공부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경제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각종 공법이라든가 뭐 사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이제 1차, 2차 과목을 해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투자론 같은 거 하려면 여러 가지 기초적인 수학 같은 것도 좀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은 투자론 할 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쭉 공부하는 건데, 요 순서에 따라서 보통 뭐 교재 순서에 따라 뭐 달리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내용은 요걸 공부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동산학의 이념 및 원칙이다 해갖고, 자, 이념이라는 자체는 어떤 추구해야 될 어떤 최고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부동산학의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다음에 원칙은 부동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단은 어떤 행동 지침들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되냐면 원칙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었는데, 자, 근래 들어서는 좀 많이 물어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많이 물어봤었는데, 어쨌거나 맨 먼저 부동산학의 이념은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에서 이 어떤 이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일반적 이념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과학,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전체적인 이념의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념의 방향. 그래서 이거는 맨 먼저 효율성이다. 자,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자 뭐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요? 효과라든가 아니면 능률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효율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효율성.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형평성이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 거냐면 뭐 공평 아니면 평등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형평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학은 이러한 그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학 같은 걸 보시면, 사회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효율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를 강조한다고요?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자본력이 아주 풍부한 자들이라든가 기술력 있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이 그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런 게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러면 결국은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판매하자 그런 측면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열심히 일하더라도 가져가는 건 별로 안 되고, 조금 빈둥빈둥 놀더라도 가져가는 게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절대 빈곤 같은 게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 요거를 조정할 수 있는 법률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거를 뭐라면 합법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합법성. 그러니까 자, 이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돈을 좀 받아다가 세금이라는 겁니다. 세법에 따라서 그런 분들 위해서, 저소득층 위해서 지원해준다. 이런 측면이 결국 합법성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법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합법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라면, 부동산학에서는 이념을 이것도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복합적 하면 항상요, 법, 경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지도 이념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이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얘는요 기술적 측면에서. 그래서 자, 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떤 이제 그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제정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공익과 사익은 조화롭게 돼야 된다. 공익과 사익은 조화롭게 돼야 된다 하는 거를 법률적 측면의 지도 이념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익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가 있는데 내 땅이라고 내가 여기다가 나는 연탄공장 하는 게 딱 좋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 연탄공장을 딱 하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사익 측면을 높일 수가 있지만 결국은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공장 하지 말고 다른 데가 사라는 얘기죠. 이렇게 공익과 사익은 조화롭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땅이 있는데 자잘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내 땅이라고 50층짜리 건물을 딱 짓게 되면 남들은 해를 못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공공 다수의 이익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짓게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민간 부문에서는 민간 부문이라면 사익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공공 부문에서는 정부라든가 지자체, 국가라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에 개입할 때는 공공 부문에서는 뭐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요? 공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익성. 그러니까 결국은 공익과 사익은 조화롭게 돼야 된다. 공공입니다. 공공. 공익과 사익은 조화롭게 돼야 된다. 아니면은 그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표현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익이 강조돼야 된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민간 부문에서는 사익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은 맞는 표현이지만 무조건 사익이 무조건 강조돼야 된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는 뭐랄까요? 공간 가치와 환경 가치의 증대의 원리다. 아니면 조화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간 가치라는 것은 개발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개발. 거기에 비해서 환경 가치는요, 보존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지나치게 한다면 후세대가 쓸 수 있는 땅이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환경도 엉망이 되고. 그리고 지나치게 또 환경만, 그러니까 보존만 강조하다면 우리 세대의 어떤 삶의 공간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제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효율적 관리의 원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효율적 관리의 원리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측면을 이제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지도 이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다 해갖고 어떤 행동 지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대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능률화의 원칙이다. 그래서 능률성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 능률성. 근데 능률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능률성이라는 자체는 부동산 활동 어떻게 하자고요? 가능하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체계적으로 해보자. 근데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 뭐가요? 어떤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성이다. 혹은 안정성이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안정성.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 안전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안전성의 원칙이다.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은 간단히 앞자리 따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자세히는 안 물어봅니다. 거의. 자,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민간 부문 측면에서는 어떤 행동 지침이 필요하냐면 경제성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거는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익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익 측면. 그래서 개인의 이익 측면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공정성의 원칙이다. 공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익 측면에서는 공공 다수의 이익을 측면에서는 공익을 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동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냥 그냥 써 있는 거니까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15회 때 확인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그 다음 기술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 보시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맞는 표현이죠? 종합 응용과학이다. 자, 이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오면 다 맞는 표현들입니다. 2번 보시니까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거는 김영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정의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과거로부터 행해져 왔던 이 어떤 부동산 활동의 경험을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이거를 학문화시켰다 해서 경험과학이다. 네 번째,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해서 볼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 이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민간 부분에 한정할 때는 아무래도 형평성보다는 뭐라고요? 효율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강조된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니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응용과학이다. 그러니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키우자는 얘기죠.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맨 첫 시간은 부동산학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학문을 소개하면서 이 부동산학이 앞으로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어떤 연구 분야를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